외교는 느린 게임이라고 배웠습니다. BBC에서 15년간 동남아를 취재하며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납치된 자국민을 구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정부, 형식적 항의만 반복하는 외교부, 서류 더미에 파묻힌 구조 요청들. 외교는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전세기가 착륙하자 공항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관이 직접 영접했고 72시간 만에 60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 비협조적이던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태국은 2년째 답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필리핀은 6개월째 조사 중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2시간 만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외교에 대한 제 모든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첸입니다. BBC 동남아 특파원으로 지난 15년간 방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받았고 국제관계와 동남아 정치를 전공했죠. 제 일은 이 지역의 복잡한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2024년 8월 27일 오후 3시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사기 조직 취재였어요. 지난 2년간 수천 명이 이 조직들에 갇혀 있었고 동남아 각국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현지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는 평소처럼 한산했어요. 오후에 느긋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맨 팀과 함께 택시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찰 차량 4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활주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렸죠. 무슨 일이지? 제 카메라맨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저는 공항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도착 예정 항공편 목록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1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뭔가 있어. 5분 뒤 전세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기체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일반 여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전용기였죠. 한국 정부기야. 카메라맨이 말했어요. 뭔가 큰일인가? 저는 줌을 당겨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일행이 내렸어요. 선두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죠. 저분이 누구지? 카메라맨이 물었어요. 외교부 고위급 같은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캄보디아 긴급 대응팀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파견 책임자 김진아 차관. 활주로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통역관을 대동한 채였죠. 프놈펜 공항에서 장관급이 직접 마중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이 공항을 수십 번 이용했어요. 태국 총리가 왔을 때도 차관급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외교장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내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김진아 차관과 캄보디아 장관이 악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대조적이었어요. 김 차관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캄보디아 장관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촬영해. 저는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어요. 전부 다. 일행은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를 따랐어요. 공항 보안 요원이 손으로 제지했지만 저는 BBC 출입증을 보여줬습니다. 취재 중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비켜섰습니다. 저는 라운지 입구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회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김 차관은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어요. 캄보디아 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장관은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통역관이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2분 정도 지속됐죠. 전화를 끄는 장관의 얼굴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김 차관에게 뭔가 말했고 김 차관은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카메라맨을 돌아봤습니다. 다 찍었어? 네, 전부요. 좋아.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자. 택시를 잡아타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BBC 내부 뉴스 와이어를 확인했어요. 48시간 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22세 유학생이 사기 조직에 납치되어 사망. 몸값 3만 5천 달러 요구. 캄보디아 당국은 수사 중이라고만 발표.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레벨 4 여행 금지 발동. 포이펫, 시아누크빌, 코콩 지역 포함. 레벨 4는 가장 높은 단계였습니다. 전쟁 지역에나 내려지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이뤄졌어요. 저는 지난 2년간 취재한 태국 케이스를 떠올렸습니다. 태국인 수백 명이 같은 지역에 갇혀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외교적 항의를 했지만 캄보디아는 묵묵부답이었죠. 2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8시간 만에 차관급을 보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죠. 택시가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에는 경찰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공보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전 다른 취재 때 명함을 교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보세요, 사라첸입니다. BBC인데요. 긴급 대응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음이 울렸습니다. 1분 뒤 답이 왔어요. 오늘 저녁 7시에 기자회견 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요. 출입증 지참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남았어요. 카메라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있어. 피해자 가족 좀 찾아보자. 다음 3시간 동안 저는 푸놈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피해자 지원 단체, 현지 NGO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송환 대기 중인 한국인 가족 1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남성이었어요. 동생이 3개월 전 사기 조직에 납치됐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어제 밤이었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72시간 안에 동생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72시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매시간 업데이트 해준대요. 지금 어디 있는지, 구조작전은 언제인지.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단톡방 이름은 긴급구조 TF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참여자가 7명이었어요. 가족, 대사관 영사, 경찰청 담당관, 현지 경찰 연락관, 통역사, 그리고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8분, 대사관 영사 메시지. 현재 포이펫 지역 의심 건물 확인 중. 오후 4시 35분, 경찰청 메시지.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작전 협의 완료. 이게 다 오늘 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침부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72시간 약속, 실시간 소통, 다부처 협력. 저녁 7시. 저는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언론, 현지 언론, 그리고 국제통신사들이었죠. 김진아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섰어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차관이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카메라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48시간이 제 외교 취재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어 48시간 전 제가 BBC 본부에 보냈던 리포트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사기 조직 한국 유학생 사망 사건이었어요. 8월 25일 오전 저는 방콕 사무실에서 첫 속보를 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긴급 뉴스를 띄웠어요.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22세 한국인 남성 사망, 사기 조직 연루 의심. 저는 즉시 푸놈펜 현지 소식통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제 취재를 도와준 인권 활동가였어요. 나쁜 소식이에요, 사라. 소피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피해자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대요. 취업 사기에 걸려서 한 달 전에 왔다가
사기 조직에 갇혔고요. 가족들이 3만 5천 달러 몸값을 보냈는데 조직이 더 요구했대요. 거부하자 폭행했고 결국 사망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5년간 이 지역을 취재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경찰은 뭐래요? 수사 중이래요. 소피가 한숨을 쉬었어요. 항상 하는 말이죠.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BBC 본부는 이 스토리를 3분짜리 리포트로 배치했어요. 제가 쓴 멘트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유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년간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유사 사건이 수백 건 발생했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은 더딥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의 성명도 받았었어요.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관련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똑같은 성명을 수십 번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8월 25일 오후 3시 한국 외교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국 정부 캄보디아 포이페시아누쿠 빌코콩 지역 레벨 4 여행경보 발령, 즉시 효력 발생.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레벨 4요? 사건 발생 6시간 만에요? BBC 동남아 에디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한국이 레벨 4를 발동했어요. 빠르네요. 보통 며칠 걸리는데 후속 취재 가능해요? 네. 푸놈펜으로 갑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2년간 취재한 태국 케이스 파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22년 7월 태국인 43명이 미얀마 국경 지역 사기 조직에 납치됐어요. 타임라인을 확인했어요. 7월 15일 신고 접수, 7월 22일 외교부 성명, 8월 10일 외교부 장관 미얀마 방문, 10월 20일 일부 피해자 자력 탈출, 12월 말 15명 여전히 실종.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구출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탈출한 거였어요. 필리핀 케이스도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필리핀인 80명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갇혔어요. 3월 18일 외교부 항해 서한 발송, 4월 2일 캄보디아 답변, 마이너스 조사 중 8월 현재 10명 여전히 갇혀 있음. 5개월이 지나도 절반이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파일을 책상에 나란히 놓고 한국 케이스와 비교했어요. 한국은 신고 후 6시간 만에 레벨 4 발동, 48시간 만에 차관 파견. 태국은 신고 후 7일 만에 성명, 26일 만에 장관 방문. 6개월에도 해결 못함. 필리핀은 신고 후 3일 만에 항해 서한, 5개월에도 절반 미해결.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8월 26일 아침 저는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외교부 캄보디아 긴급대응팀 파견 결정, 김진아 차관 주도. 27일 푸놈펜 도착 예정.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공보 담당관을 만나 일정을 확인했어요. 차관님 일정 확인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 3시 도착 예정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공항에서 직접 캄보디아 정부와 회의 들어갑니다. 빠르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라 씨도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서 48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송돼요. 그럼 찾기 훨씬 어려워지죠. 그래서 72시간이 목표인가요? 네. 신고부터 송환까지 72시간. 그게 우리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식 가동됐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합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72시간 프로토콜을 검색했어요. 한국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 개편, 해외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전면 개선, 목표 대응 시간 72시간 설정. 저는 기사를 읽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AI 기반 위험도 자동 분류, 부처 간 통합 대응, 실시간 가족 소통 시스템.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콕의 태국 외교부 출입 기자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태국도 이런 시스템 있어? 무슨 시스템? 72시간 대응 프로토콜, 부처 통합, 실시간 소통. 이런 거 농담이야? 그가 웃었어요. 사라, 여기는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72시간 걸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48시간 전 한 명의 젊은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차관급을 보내 72시간 안에 나머지를 구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가?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게 앞으로 며칠간 제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푸놈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전세기가 착륙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20명의 기자들이 숨죽이며 김진아 차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녹음기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김 차관은 단상 위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캄보디아 정부와 첫 회담을 마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양국은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통역관이 영어로 동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첫째, 현재 캄보디아에 억류된 한국인 전원의 신속한 송환. 김 차관이 첫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둘째, 용의자 검거를 위한 한마이너스캄 합동수사팀 구성. 셋째,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설 협력체계 구축. 한국 언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송환은 언제 이뤄집니까? 72시간 내 목표입니다. 김 차관이 즉답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피해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모레 구조작전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2시간이라는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BBC 사라 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차관님,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정부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까? 김 차관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외교는 즉흥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한 72시간 대응 프로토콜을 운영 중입니다. 신고 접수 즉시 위험도를 분석하고 관련 부처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이번 사건도 그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72시간 프로토콜, 위험도 분석, 부처 동시 가동.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입니까? 여행경보 레벨 4 발동은 첫 단계였습니다. 김 차관이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경제협력 재검토, 국제사회 공조 요청 등 추가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경제협력 재검토라는 말은 사실상 압박이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카드를 꺼내든 거죠. 현지 캄보디아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권을 존중합니다. 김 차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늘 회담에서 캄보디아 정부도 전폭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언급했나요? 네, 김 차관이 확인했어요. 총리는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용의자 검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훈센 총리는 지난 2년간 태국의 수차례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직접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48시간 만에 협력을 약속했어요. AFP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몇 명이 구출 대상입니까? 약 6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이 답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확인 중입니다. 60명을 72시간 안에요? 네. 김 차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김 차관에게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5분만이라는 조건으로 승낙했어요. 대사관 작은 회의실에서 저는
김차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카메라맨이 조명을 세팅하는 동안 저는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카메라맨이 신호를 보냈어요. 차관님,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동남아 사기 조직 사건을 취재해 왔습니다. 태국은 6개월이 걸렸고 필리핀은 5개월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72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김 차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영사콜센터는 24시간 가동되고 AI가 신고를 분석하며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협력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년입니다. 그녀가 답했어요. 2022년부터 설계를 시작했고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 정식 가동됐습니다. 예산은요? 약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 차관이 말했어요. 미화로는 900만 달러 정도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900만 달러요? 전투기 한 대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 정도 예산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 문제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 차관이 말했어요. 의지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스템은 만들어집니다. 다른 국가들은 왜 안 만들까요? 김 차관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평가할 순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그게 변화의 출발점이었죠. 세월호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 비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기로 했어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철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72시간 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 차관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패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72시간이 안 되면 73시간, 74시간을 쓸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놈펜의 밤 공기가 습했어요. 카메라맨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라, 이거 큰 스토리예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72시간이라니.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BBC 에디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한국의 72시간 약속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60명을 72시간 안에 구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에서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태국과 필리핀이 수개월 걸린 일을 한국은 3일 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콕 동료 기자였어요. 사라, 뉴스 봤어.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72시간 안에 60명 구출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어. 말도 안 돼. 그가 웃었어요. 우리 태국은 6개월 걸렸어. 한국이 특수부대라도 보내나? 아니. 저는 대답했어요. 시스템을 보냈어. 시스템? 응.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72시간 프로토콜이라는 거야. 부처 통합. 실시간 소통, AI 분석, 완전히 다른 접근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로 가능할까?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캄보디아 총리를 움직인 건 사실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8월 27일이었어요. 72시간 뒤면 8월 30일, 3일 뒤죠.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8월 30일, 검증의 날. 만약 한국이 정말로 72시간 안에 60명을 구출한다면 이건 동남아 외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냥 큰 소리로 끝나는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모든 걸 지켜볼 것.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캄보디아가 정말로 협력하는지, 그리고 72시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 저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외교는 느린 게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일었어요. 만약 한국이 해낸다면 그건 제가 알던 외교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요. 눈을 감으며 김 차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 72시간을 푸놈펜에서 보낼 겁니다. 8월 28일 아침 7시 저는 푸놈펜 시내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 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그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72시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단계 압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긴급 상황이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3가지를 실행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1단계는 즉각적 신호. 이번 사건은 사망 소식 확인 6시간 만에 레벨 4 여행 경보를 발동했어요. 보통 다른 나라는 일주일에서 한 달 걸리죠. 6시간이요? 네. 영사 콜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AI가 긴급도를 판단하고 외교부 장관한테 즉시 보고됩니다. 이건 상대국 정부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2단계는요, 현장 투입입니다. 여행경보 발동과 동시에 긴급 대응팀이 구성돼요. 이번엔 김진아 차관 포함 15명이 왔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캄보디아 정부와 회담 들어갔죠. 대기시간 제로예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에 있으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였어요. 3단계는 국제공조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24시간 안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비협조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그럼 태국이나 왜 이렇게 안 했나요? 자원 문제도 있고 시스템도 없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작년부터 이 프로토콜을 훈련해 왔어요. 분기마다 시뮬레이션하고 각 부처 담당자들 교육시키고. 훈련이요? 네.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요. 필리핀에서 납치 사건 발생, 베트남에서 사기 피해.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는 거죠. 커피숍을 나와 저는 송환 대기 중인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푸놈펜 외곽 호텔 로비에서였어요. 27세 남성이었습니다. 언제 구출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요. 그가 답했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건물에 들이닥쳤어요. 한국 경찰도 함께 있었고요. 한국 경찰이요? 네. 경찰청에서 온 형사님들이 캄보디아 경찰하고 같이 작전했대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여줬습니다. 방 이름은 민수구조상황실이었어요. 참여자는 8명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보니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간 업데이트가 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15분 대사관 영사 위치 추적 시작. 오후 2시 45분 건물 특정 완료. GPS 좌표 첨부. 오후 6시 20분 경찰청. 내일 새벽 5시 작전 개시 확정. 이거 매번 업데이트 받으셨어요? 네. 심지어 제가 구출된 뒤에도 계속 연락 왔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언제 비행기 타는지. 같이 갇혀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필리핀 사람 5명, 베트남 사람 3명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만 데리고 나왔대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익명 조건의 비공식 면담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그가 말했어요. 차관이 온 날 회의실에서 한국 측이 자료를 펼쳤어요. 피해자 명단, 예상 위치, 조직 구조도, 심지어 건물 위성 사진까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확보했죠? 한국 정보기관이 이미 몇 주 전부터 추적했대요. 피해자 가족들이 신고하면 즉시 정보 수집 시작해요. 통신 기록, SNS, 송금 내역 전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올 때는
이미 반은 끝낸 상태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나라들은 요청만 해요. 우리 국민 찾아달라고. 근데 정보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3단계 전략 신호 투입. 압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을 타이핑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첫째, 즉각적 신호. 6시간 만에 레벨 4 발동으로 진심을 보인다. 둘째, 현장 투입. 차관급이 직접 와서 의사결정 속도를 극대화한다. 셋째, 국제 압박.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대국 협력을 유도한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건 외교 교과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BBC 에디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당신 리포트 읽었어요. 계속 파세요. 이거 특집감입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8월 28일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어요. 24시간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내는지 아니면 큰 소리로 끝나는지.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8월 29일 오전 저는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푸놈펜에서의 취재를 정리하고 비교 분석을 위해서였어요. 방콕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난 2년간 모아둔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태국 케이스부터 꺼냈어요. 2022년 7월에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태국인 43명이 미얀마 국경 지역 사기 조직에 납치됐죠. 제가 정리한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7월 15일 가족들이 태국 외교부에 신고, 7월 22일 외교부 성명 발표, 8월 10일 외교부 장관 미얀마 방문, 9월 5일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 10월 20일 일부 피해자 자력 탈출, 12월 말 15명 여전히 실종,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구출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탈출한 거였어요. 저는 당시 취재 메모를 읽었습니다. 9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필리핀 파일도 꺼냈습니다. 2023년 3월 사건이었어요. 필리핀인 80명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갇혔습니다. 타임라인을 확인했어요. 3월 18일 외교부 항해 서한 발송, 4월 2일 캄보디아 답변 조사 중, 5월 10일 필리핀 대통령 직접 언급, 6월 30일 진전 없음, 8월 현재 50명 여전히 갇혀 있음. 5개월이 지나도 절반이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파일을 책상에 나란히 놓고 한국 케이스와 비교했어요. 한국은 신고 후 6시간 만에 레벨 4 발동, 48시간 만에 차관 파견, 72시간 목표로 송환 진행 중. 태국은 신고 후 7일 만에 성명, 26일 만에 장관 방문, 6개월에도 해결 못함. 필리핀은 신고 후 3일 만에 항해 서한, 5개월에도 절반 미해결.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제 동료 태국 기자 피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태국 외교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피차이, 2022년 미얀마 사건 기억해?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 15명은 연락 두절이야. 그때 태국 정부는 뭘 했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하더라. 그가 말했어요. 미얀마 대사관에 항의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가서 협상하고. 근데 미얀마가 안 들어줬어. 왜? 미얀마 입장에선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피차이가 설명했어요. 군부 쿠데타 이후 국제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사기 피해자가 뭐가 중요해? 그냥 무시했지. 압박 카드는 없었어? 뭘로? 그가 반문했어요. 태국이 미얀마한테 줄 게 뭐가 있어? 경제 제재? 태국도 미얀마 가스 수입하는데. 군사 압박? 양국 다 아세안 회원국인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뭘? 캄보디아를 48시간 만에 움직였어. 훈센 총리가 직접 협력 약속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차이가 다시 말했어요. 살아.
한국은 달라. 경제력이 있잖아. 캄보디아한테 한국은 주요 투자국이야. 태국은 그렇지 않고.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제력만의 문제일까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기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 상위국 1위 중국, 2위 싱가포르, 3위 한국, 4위 일본, 태국은 7위, 필리핀은 순위권 밖. 하지만 중국과 싱가포르는 자국민이 갇혀도 한국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제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필리핀 외교부 출입기자 마리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3년 캄보디아 사건 당시 필리핀 정부 대응 자료 공유 가능한가요? 30분 뒤 답장이 왔어요. 첨부 파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필리핀 외교부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3월 20일자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외교부 차관보, 영사국장, 캄보디아 담당관, 안건은 캄보디아 사기 조직 필리핀인 피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차관보 발언,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겠습니다. 영사국장 발언, 푸놈펜 대사관의 피해자 명단 파악을 지시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 현지 NGO와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향후 2주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주 모니터링이요? 한국은 6시간 만에 레벨4를 발동했는데요. 다음 회의록은 4월 5일자였습니다. 차관보 발언, 캄보디아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영사국장 발언, 추가 항해 서한을 발송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 대사관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결론, 향후 한 달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압박을 지속.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어요. 긴급 프로토콜도, 부처 통합도, 실시간 대응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의만 계속했어요. 마리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필리핀에도 24시간 영사콜센터 같은 게 있나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없어요. 영업시간에만 운영돼요. 주말이나 밤에는 자동응답기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오후 하늘이 흐렸어요. 차이는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죠. 태국도 돈은 있어요. 필리핀도 외교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프로토콜은 없었어요. 24시간 콜센터도 부처 통합 대응도 AI 분석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푸놈펜 현지 소식통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살아, 한국인들 내일 오전 전원 출국한대요. 60명 전부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월 29일 오후 3시 사건 발생 후 정확히 96시간째였어요. 72시간 목표보다 24시간 더 걸렸지만 그래도 4일 만이었습니다. 태국은 6개월, 필리핀은 5개월, 한국은 4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시스템의 유무, 준비의 유무, 의지의 유무. 다음 날 저는 다시 푸놈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송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제 외교 취재 15년을 통틀어 가장 강렬한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 저는 푸놈펜 국제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웠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비행기로 날아온 거였어요. 카메라맨과 함께 취재 허가를 받아 공항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국장 한쪽에 임시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60명의 한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죠.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권 확인, 건강 상태 체크, 귀국 서류 작성,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저는 대사관 공보 담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짧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다들 바빠서요. 정확히 며칠 걸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오늘까지 96시간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목표는 72시간이었는데 24시간 초과했죠. 일부 피해자들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도 4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다가가 한 젊은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짧은 인터뷰 가능할까요? BBC 기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2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언제 갇히셨어요? 2달 전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취업 사기에 걸려서 캄보디아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감금됐죠. 어떻게 구출되셨나요? 어제 새벽이었어요. 경찰이 건물에 들어왔어요. 한국 경찰이랑 캄보디아 경찰 같이요. 그리고 우리를 버스에 태워서 대사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과는 연락됐나요? 네, 대사관에서 전화 주셨어요. 그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가 울면서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집에 가시네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지 않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서 평생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2세 남성은 3개월간 갇혀 있었고 28세 여성은 한 달 만에 구출됐다고 했어요. 모두가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말했어요. 같이 갇혀있던 필리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해줬죠.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쪽에선 4일 만에 구출되고 한쪽에선 6개월째 갇혀 있어요. 오전 11시 탑승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60명이 줄을 서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 명씩 확인하며 전세기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저 장면 찍어. 활주로에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하나씩 탑승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출국장 입구에 서서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녀는 각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탑승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45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어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전세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완료됐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96시간 만에 60명 전원 송환.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8월 25일 오전 9시 사망 확인. 8월 30일 오전 11시 45분 송환 완료. 정확히 98시간 45분. 공항을 나서며 저는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출국장 반대편 입국장 쪽에 필리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달라. 필리핀 정부는 뭐하나?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남동생이요. 그녀가 팻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5개월 전에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 조직에 갇혔다고 들었고요. 정부에는 신고하셨나요? 했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외교부에 전화하고 대사관에 이메일 보내고 근데 매번 똑같은 답만 들어요.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주세요. 한국은 4일 만에 60명을 구출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뉴스로 봤어요. 부러워요. 우리 동생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벌써 집에 왔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맨이 그 장면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놈펜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인 60명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필리핀인, 태국인, 베트남인 수백 명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국적 때문에 운명이 갈렸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BBC 에디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한국의 96시간, 필리핀의 5개월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푸놈펜 공항에서 2개의 장면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인 60명이 4일 만에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필리핀 가족들이 5개월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72시간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고 필리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장면들을 정리했어요. 전세기 이륙 장면, 피해자 인터뷰,
필리핀 가족의 눈물. 편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 리포트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유무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밤 11시. 편집이 끝났습니다. 3분짜리 리포트였어요. 저는 BBC 본부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만난 필리핀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동생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격차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지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눈을 감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직접 보고 72시간 프로토콜의 실체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리포트로 만들어 전 세계에 전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9월 2일 오후 3시 저는 서울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방금 이 시간 동안 통합 상황실을 직접 둘러봤어요. 24시간 가동되는 모니터, AI 분석 시스템, 실시간 세계지도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성민 팀장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BBC 런던 본부와 화상회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후 4시, 런던 시간으로는 오전 8시였습니다. 줌 링크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3명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에디터, 아시아 담당 데스크 수잔, 그리고 국제부 부국장 데이비드였죠. 사라, 당신 리포트 다 읽었어요.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96시간 만에 60명을 구출했나요? 수잔이 물었어요. 과장은 아니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8월 25일 오전 9시 사망 확인, 8월 30일 오전 11시 45분 송환 완료, 정확히 98시간 45분입니다. 제가 직접 공항에서 확인했고 전세기 이륙 장면도 촬영했어요. 다른 나라는 정말 그렇게 느려요? 데이비드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화면 공유를 켰어요. 제가 정리한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2022년 케이스 신고부터 구출까지 180일, 필리핀 2023년 케이스 150일 경과 현재도 50% 미해결, 한국 2024년 케이스 96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10배가 아니라 40배 빠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은 어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우리 외무부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자료를 찾아 화면에 띄웠어요. 2023년 통계입니다. 영국 국민 해외 긴급 상황 평균 대응 시간 45일, 긴급 케이스 기준입니다. 45일이요? 수잔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신고 접수부터 실질적 조치까지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평균이 그래요. 화면 너머로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말했어요. 사라,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사실이면 큰 스토리예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해요. 이미 검증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AP, 로이터, 프랑스 24 모두 같은 내용 보도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도 공식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는 송환된 피해자 3명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군사력이 있어서, 시스템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72시간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AI가 신고를 분석하고 부처가 통합 대응하고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요. 영국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잔이 물었어요. 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쓴 예산이 120억 원, 미화 900만 달러예요. 영국 외무부 연간 예산의 0.03%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해요? 제임스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게 제 질문이기도 해요. 왜 한국만 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라, 이걸 특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10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영국 외무부 반응을 받아야 해요. 이 통계를 보여주고 코멘트를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잔이 덧붙였어요. 균형이 필요해요. 한국 시스템의 한계도 보여줘야 해요. 이게 무조건 칭찬으로 들리면 안 돼요. 당연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팀장도 말했어요.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좋아요. 데이비드가 결론을 내렸어요. 2주 안에 완성본 주세요. 메인 뉴스 시간대에 내보낼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특집 승인이 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BBC 본부에서 편집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모든 장면들을 타임라인에 배치했습니다. 오프닝은 푸놈펜 공항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한국 전세기가 이륙하는 모습, 그리고 제 내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2024년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60명이 사기 조직에서 구출됐습니다. 걸린 시간은 96시간. 하지만 옆나라 태국은 같은 일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김진아 차관 인터뷰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는 즉흥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은 송환된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정부가 단톡방으로 매일 연락했어요. GPS 위치까지 보냈고요. 중간 부분에는 비교 데이터를 넣었어요. 한국 96시간 vs 태국 180일 vs 필리핀 150일.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족의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 동생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벌써 집에 왔겠죠. 마지막은 영사콜센터 전광판 장면이었습니다. 전 세계 신고가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모습, 제 내레이션으로 마무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빠른 대응이 아닙니다. 시스템화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편집을 마치고 저는 영국 외무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2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영사 서비스 담당 차관이 서면 답변을 보내왔어요. 영국 외무부는 해외 영국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각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형적인 관료적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 중.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이 답변을 리포트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멘트를 추가했어요. 영국 외무부는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72시간은 가능합니다. 9월 10일 리포트가 BBC 월드 누즈 메인 시간대에 방송됐습니다. 10분짜리 특집이었어요. 제목은 72시간의 외교, 한국이 바꾼 구조의 속도였습니다. 방송 직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BBC 웹사이트에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30만, 50만, 100만, 24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영국인 시청자가 썼습니다. 왜 우리는 45일이 걸리나요? 한국은 4일인데. 필리핀 시청자가 썼어요. 제 사촌이 아직 캄보디아에 갇혀 있어요. 필리핀 정부는 이걸 봐야 해요. 태국 외교부 출입기자 피차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라, 당신 리포트 때문에 태국 국회에서 난리예요. 야당이 정부 추궁하고 있어요. 필리핀 기자 마리아도 연락했어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국 시스템 배우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신 리포트 덕분이에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일주일 뒤 한국 외교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진아 차관 명의였어요. 사라첸 기자님의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동남아 5개국 외교부에서 72시간 프로토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영내 협력 워크숍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기자님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리포트가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저는 방콕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쌓인 이메일 더미가 보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태국 국회, 인도네시아 NGO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72시간 프로토콜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9월 10일 제 리포트가 방송된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72시간의 외교는 BBC 역사상 가장 많이 공유된 아시아 리포트가 됐어요. 조회수 800만, 20개 언어 번역,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차관보 로드리고였어요. 사라 씨, 1월에 마닐라로 오실 수 있나요? 우리 정부가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1월 15일 킥오프 워크숍이 있는데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되고 있어요. 지난 석 달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9월 말 필리핀 상원 청문회, 10월 초 필리핀 외교부 개혁 발표, 10월 중순 태국 차관단 한국 방문, 11월 초 아세안 장관 회의 안건 채택. 석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메일함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필리핀 어머니가 썼어요. 사라 씨, 당신 리포트 덕분에 우리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아직 캄보디아에 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기자의 보람이구나. 12월 말 BBC 런던 본부 연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부국장이 발표했어요. 올해 BBC 국제보도 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톱10 5위에 제 리포트가 나타났습니다. 72시간의 외교사라 첸 특파원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이 리포트는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고 아세안 차원의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널리즘의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월 15일 마닐라 외교부 본부 회의실에 약 40명이 모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직원 20명, 한국 외교부 자문단 5명, 태국과 인도네시아 대표들, 로드리고 차관보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72시간 프로토콜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김성민 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3단계 프로토콜을 설명했어요. 1단계 즉각 신호, 2단계 현장 투입, 3단계 국제공조. 질문 시간에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요? 단계적 접근입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1단계는 24시간 한라인 구축, 인력 5명이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워크숍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시뮬레이션, 실전 연습. 마지막 날 로드리고가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월 1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120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월 1일 필리핀 파일럿 프로그램이 출범했습니다. 저는 마닐라 외교부 로비에서 론칭 행사를 취재했어요. 대형 모니터에 중동 지도가 떠 있었고 필리핀 노동자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한라인에 120통의 전화가 왔고 3건의 실제 긴급 상담에 24시간 안에 대응했습니다. 5월 중순 첫 테스트 케이스를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가사 노동자 학대 신고 사건. 타임라인을 확인했어요. 5월 12일 오후 3시 신고, 5월 14일 오후 2시 마닐라 도착, 총 47시간. 저는 마닐라 공항에서 귀국하는 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줄 몰랐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몇 달 걸렸을 텐데 이틀 만에 집에 왔어요. 6월 말 필리핀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월간 45건 처리, 평균 대응 시간 68시간, 만족도 92%. 로드리고는 선언했어요. 9월 1일부터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그날 밤 방콕 아파트 발코니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0개월 전 질문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였습니다. 지금은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했을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답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고 있어요. 김성민 팀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11월 서울에서 아시아 영사 협력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12개국이 참여하고 72시간 프로토콜의 지역 표준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키노트 스피커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영광입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2시간에서 표준으로 한국이 바꾼 아시아 외교. 본문을 타이핑했어요. 2024년 8월 한국이 96시간 만에 60명을 구출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2025년 6월 필리핀이 47시간 만에 피해자를 송환했을 때 그것은 확산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2개국이 서울에 모여 표준을 논의할 때 그것은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라 4일 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 조사 중입니다라는 답변 대신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는 가족들. 그들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15년 전 저는 기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난 10개월간 배웠어요. 진짜 기자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 리포트 하나가 세상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꿨어요. 왜 한국만 할 수 있는가에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로, 조사 중입니다에서 72시간 안에 구출하겠습니다로, 불가능하다에서 시작하자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2시간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